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게 생각보다 뭐 잘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뭔가 팍팍 빠지는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쭉쭉쭉 우하향은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점점 뭔가 하락각이 좁혀지는 느낌이 들죠. 한 곳으로 모이면서 좁혀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렴 형태가 끝나면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면 이게 이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19,300이나 뭐 18,800이나 이 부분까지가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리테스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해서 리테스트가 오고 대차 상승하는 그런 각도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시간봉을 보게 되더라도 보면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죠. 저점을 낮추고 있고 8일, 9일 저점 낮추면서 보조지표의 저점은 높여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19,200 구간을 한 번 더 깨면서 저점을 낮춰주고 반등이 오면 그러면 이런 형태의 수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올랐다가 수렴 형태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18,800에서 여기가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전에 17,600부터 이어지던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키면서 그 18,800을 지키면서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 가장 유력한 가능성이 있는 19,100 정도 혹은 19,150불 정도까지가 굉장히 좋은 손익비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주요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그러면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걸 리테스트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상승세가 좀 더 거셀 수 있다라는 거. 좀 그래도 큰 틀에서는 여전히 보시면 횡보일 거예요. 뭐 22,000이라든지 24,000이라든지 주요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빠르게 올라가더라도 뭐 2만이나 21,000, 22,000, 24,000 이 영역에서는 계속 저항을 맞아야 되니까 올라가면 저항 맞고 올라가면 저항 맞고 올라가면 저항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항을 계속 맞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걸 뚫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일종의 박스권 형태를 계속해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다 그래서 막 가자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올라가면 좀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수익 실현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내려올 때 다시 사면 개수 눌리기 형태를 한다. 박스권 장세에서의 개수 눌리기 하단부에서 사서 중단 상단에서 파는 그런 형태의 개수 눌리기 전략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주봉을 보게 되더라도 되게 유의미한 게 17,600부터 이어져 있는 이 추세선을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지켰고 이번 주 오늘까지 지켜서 내일 9시까지만 지켜내면 5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럼 5주를 지켰다는 건 굉장히 큰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 라인 위에서 종가를 마감을 하면 그럼 이게 5주가 아니고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선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진 선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올라가면서 박스권 장세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렴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요한 저항 부근이 23,000이나 뭐 24,000까지 비트코인이 올랐다가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이 박스권 장세가 그때는 뭐 2만 정도로 올라가겠죠. 하단부가. 그러면 2만에서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수렴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거의 뭐 연말까지 수렴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되면 천천히 우리가 천천히 그러나 너무 많은 과도한 겁내기는 안 좋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뭐 알트들이 지금 장기간에 조금 오르는 게 있어서 근데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펌핑이기 때문에 잠깐 도미넌스가 내려갔지만 그 이후에 이 주봉이 끝나고 또 다른 양봉을 쏘면서 올리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비트코인의 지분율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럼 비트코인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알트보다 비트코인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상황이라서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가 덜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는 훨씬 더 떨어지는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분이라도 좀 들고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에 이제 다 뭐 미국 증시가 끝났죠. 근데 얘네들은 2% 뭐 2.8% 3.8%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오늘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 기준이라 이전 것까지 합치면 뭐 비슷비슷하게 떨어졌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9월달에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9월달에 S&P와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 선방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S&P는 한 달간 9.34% 하락, 나스닥은 한 달간 10.5% 하락. 그러나 비트코인은 3%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떨어져도 이게 뭐 어차피 떨어진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디커플링이 되고 해칭 수단이 되려면 이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그럼 달러로 일단 들고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딴 게 다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달러가 인덱스가 지금 거의 그 추세 변곡 지점을 다 왔기 때문에 인덱스가 꺼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예전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잘 버티면 새로운 내러티브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전에 안전자산이라고 취급됐던 금이 원자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반등을 했지만 꼬리를 다시 다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여기까지 제 반등을 하다 떨어질 것 같았는데 조금 더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전체적인 대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0.5 구간이나 0.618 구간까지 일단 저는 보고 있다는 거. 그 가격은 1558 그리고 1437 이 구간을 보고 있다는 거. 지금은 1693이니까 아직 좀 떨어질 구간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어쨌든 목적지를 찍으면, 저점을 찍게 되면 그러면 한동안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암호화폐나 뭐 다른 자산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현금이 조금 더 가치가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유가는 지금 감산 소식 때문에 엄청 급등을 했는데 지금 월봉의 5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93달러나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주봉으로 확대를 했을 때 99달러 부근에서 얘는 멈춰야 돼요. 99 부근에서 주요 저항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랑 이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그러니까 추세선이 깨지고 이 추세선을 다시 리테스트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일단 93불에서 99불에서의 유가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뚫고 난 다음에 위로 안착해서 있으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유가가 고점을 갱신하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지 않으려면 93불과 99불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이거는 추세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하는구나, 하락 돌파의 리테스트의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금의 상관관계가 1년 동안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0.3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난해 말부터 2에서 마이너스 2까지를 유지했다가 지금 0.3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증시랑 좀 디커플링의 형태로 가는 그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비자가 FTX랑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40개국에서 FTX 계정을 연동한 직불 카드를 출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약세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파트너십이 계속 체결되고 있고, 심지어 비자죠. 비자랑 체결이 됐는데 직불 카드를 출시한다라는 건 이 코인을 통해서 결제하는 부분이 이걸 상용화 시킨다는 개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정하고 연동이 돼서 FTX 거래소에 돈을 놔두면
이걸 바탕으로 한 직불 카드. 그러니까 그냥 거래소가 그냥 지갑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행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비자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비자의 핀테크 패스트트랙에 FTX가 합류했었고 그 이후에 직불카드 출시하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뭐 제도권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되면 이 FTX 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바이낸스 카드도 나오겠죠.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코인을 굳이 업비트랑 이런 걸 통해서 은행으로 환전할 필요 없이 이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당장은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이런 밑바탕, 이게 인프라를 깔아놓고 이후에 결제가 많이 되고 뭐 이게 실적이 많이 나오고 거래 금액이 많아지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롭게 시장에 돈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코인 정말 뭐 가상이고 뭐 그냥 뭐 화폐가 아닌데 화폐라고 막 떠드는 줄 알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정말 상용화가 되고 있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해서 거기서 또 버블이 생겨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도 그런 말을 하죠. 암호화폐 ETF와 ETP 시장이 약세장에서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크립토 윈터 우려 속에서도 제도적 관심이 여전히 강하다는 거를 시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거는 성장세를 이용할 거고 전체적인 파이는 계속해서 지금 당장 가격이 빠져서 그동안 거품이 낀 시총이 좀 빠지는 거지 전체적인 인프라나 산업의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년 내에 CBDC 도입을 적극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출시하진 않을 건데 미국이랑 유럽 애들이 먼저 하면 우리는 그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건 수면 아래에서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유럽에서는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사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공론화 시키고 하는 거지 뭐 전혀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공론화 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수면 아래에서 계속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수년이라고 했을 뿐이지 이게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말 안 해주지만 정작 수면 아래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3년에 주요 출시를 하는 그런 일정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뭐 밀리더라도 2024년이겠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바뀐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기술적인 차트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온체인 차트도 있지만 과거에 이 본격적인 바이 구간에서는 사실 이렇게 기존 지점보다 아래 구간에서 오래 횡보하면 그때는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하는 형태의 과정이 더 많았고 이는 이후에 상승장이 왔을 때 어마어마한 저점으로 보였던 구간이었다는 거죠. 2012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그랬고 그리고 2019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천천히 축적하는 개념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실현 캡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적 구간이 됐었다라는 건데 지금도 역시 그렇게 따지면 이 노란색 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축적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 주기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결국 본격적인 시작 단계는 USDC가 거래소로 많이 유입이 될 때 할 수 있는데, 근데 현재 USDC 공급의 94%는 외부 거래소에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등과 같이 얘네들 기관들이 쓰는 게 USDC인데, 이게 들어와야 기관들이 고객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는, 그래서 시장에 돈이 몰려오는 그런 신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가 사실은 이제 2020년 3월이나 아니면 2019년 이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말 가격에 저점이 나온 상황이 아니고 2020년 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과열이 붙을 때쯤 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진짜 찐저점을 잡는다, 뭐 최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게 정확한 신호는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유사하게 좀 안전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뭔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단계는 이 신호를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죠. 암호화폐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 이게 이제 BUSD랑 USDT인데, 이런 애들은 지금 거래소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공급의 70%가 BUSD는 바이낸스 거래소 이런 데 있겠죠. 그리고 USDT는 25%가 있는데, 이거는 암호화 네이티브, 그러니까 기존의 코인으로만 계속 있던 애들, 금융 제도권에서 있는 애들이 아니고, 얘네들은 이제 이전에부터 계속 코인 쪽에 있는 코인 세력들은 일부 코인들을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저점 자체를 판단하는 건 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취사 선택하셔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신호도 되게 좋은 신호라고 보고, USDC가 나올 때는 조금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신호라고 보기 때문에, 천천히, 당장 뭐 인생을 걸어야겠다, 이거 인생 저점이다 생각하고 풀매수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여러분들 축적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계속 갖고 있어야 이제 매크로 사이클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금도 보유하고 현물도 보유하는데, 일단 5대5 정도로 계속 맞춰 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그리고 공휴일인데 여러분들 많이 가족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좀 리프레시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당장 뭐 이렇게 막 급등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던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상승장에 뭐가 될까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자산 배분도 한번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매집도 천천히 하는 건 좋은 자리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